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시내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몹시도 괴롭혀왔던 저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녀로 제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저는 고교 졸업 때까지 과천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학 시절 선후배로 만나 결혼하셨고, 결혼 후에는 두 분이 함께 유학길에 올라 아빠는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바이오 분야의 박사 공부까지 하셨습니다. 공부를 마치신 후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과천에 보금자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몇 년간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신 끝에 퇴사하셨고, 수원에서 바이오 벤처기업을 설립하셔 성장시키셨죠. 아버지의 회사는 30년 전에 벤처회사로 몇몇 투자가들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이후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코스닥에 상장될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녀 교육에 매우 열심인 분이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제 방 한 면은 천장까지 키가 닿은 제작 주문한 책장에 위인 전집, 백과사전, 세계 역사 전집 등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심심할 때면 꺼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저와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쉴 틈이 없도록 유명 학원이며 과외며 최고로만 받게 하셨고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분이셨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최상위권 내신을 받기 위해 시험 때는 새벽 2시까지 심심찮게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곤 했는데 엄마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제 옆에 앉아 함께 밤을 지새워 주시며 책을 읽으시고는 했습니다. 엄마의 정성과 저의 열심히 보상을 받은 것인지 저는 관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명문대 법대에 합격하여 서울로 혼자와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의 생활은 여느 법과대학이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암기와 시험의 연속이었고요. 전국에서 한다 하는 수재들이 모여 당연하겠지만 목표 학점을 놓치지 않으려 밤낮으로 기를 쓰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4년의 시간이 물러가고 같은 대학 로스쿨에 입학하여 공부에 열심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룹 스터디 중이었는데 핸드폰으로 카톡 메시지가 떠서 보니 엄마였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충 내용은 자경이 시험 붙을 때까지는 아무 말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휴대폰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했지만 한참 토론 중이었기 때문에 카톡창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까먹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나 되어 집에 가서 낮에 엄마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었다는 게 기억이 났죠. 그런데 메시지를 열어보니 엄마가 그 메시지를 보낸 즉시 지운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엄마하고 통화한 지도 오래되어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낮에 카톡 보냈다가 지우셨네. 이모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내서 지웠어. 나 시험 볼 때까지 뭘 기다려요? 응? 아까 메시지 읽었니? 아니, 토론 중에 잠깐 봤는데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던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자경아, 저녁은 먹었니? 그날 제 느낌으로는 엄마가 무엇인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며 그냥 일상 대화를 하고 통화를 끝냈죠. 이 일이 있은 지 몇 주 후였습니다. 당시에 남동생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 시험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2주 후면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휴학계까지 모두 제출하였다고 하길래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서울로 온 이후로 피차 바빠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든데 입대하기 전에 밥이라도 함께 먹고 보내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 중이었는데
동생은 엄마하고 문자 중이라며 잠시 핸드폰을 만지다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화장실 간 사이 저는 저대로 친구와 문자 중이었는데 동생이 두고 간 핸드폰이 계속 울리길래 궁금함에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경아, 건성으로 내내만 하지 말고 진짜로 엄마 말 들어. 누나 만났다니까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진짜로 누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엄마가 누나 시험 끝나고 얘기할 거야. 엄마였습니다. 지난번 이모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엄마는 무엇인가 저에게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동생이 자리로 돌아와 제 손에 쥐어진 본인 핸드폰을 다시 가져가며 말하더군요. 나한테 뭐 왔어, 누나? 야, 이하경, 이거 뭐야? 엄마가 뭘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래? 엄마나 아빠 어디 아프시니?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은 부모님이 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저 신경 쓸까봐 비밀로 하고 계신 걸까 하는 것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해봐.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게. 뭘 비밀로 해. 비밀로 하기로 했다는 말까지 할 거면서. 왜? 무슨 얘긴데 그래? 알 거 없어. 그런데 알 거 없다는 말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려 했지만 연기에 서툰 동생이 제 눈을 피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뭘 자꾸만 나 시험 끝날 때까지만 아무 말 말래? 말해봐, 뭔데? 제 성화에 못 이겨 귀를 막고 앉아있던 동생의 등짝을 수십 대 때려 알아낸 비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정말 누나 그만 때려, 아파. 그러니까 얘기해봐. 뭔데 그래? 오히려 이걸 알아야 나는 변호사 시험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겠어.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자꾸 나 시험 때까지만 기다리래? 나 원참. 누나,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사실로 누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미친놈, 뭐래? 영화 찍냐? 그만 뜸들이고 얼른 말해봐. 아휴, 누나, 놀라지 말고 들어. 누나 사실은 엄마 아빠가 누나를 아주 아기 때 입양하셨대. 에이, 새끼 구라치고 있네. 라고 말하며 동생을 보니 동생은 눈물이 조금 차오른 눈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순간 너무 머리가 멍해져 저도 모르게 입에 막 들어가 머금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반쯤 벌린 입 사이로 테이블에 그대로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동생을 돌려보내고 자취방에 돌아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요. 소리를 지르면 깨어날 수 있는 악몽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머릿속은 멍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정적이 가득한 방 구석의 책상 의자에 외출해서 돌아온 채로 옷도 안 갈아입고 앉아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경아. 아휴, 자경아, 괜찮은 거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하경이 이 녀석 그렇게 주의를 줬건만. 휴, 자경아, 주말에 집에 좀 와.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는 어떻게든 저와의 대화를 시도하시려 하셨고요.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없자 우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에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평생 처음 느끼는 최악의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굳이 말로 표현해보라면 나는 친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슬픔과 하찮고 쓸모없음, 그리고 우리 현재 친족들 가운데 당사자인 나만 모르게 공공연히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수군거렸을 걸 생각하면 배신감, 반항심, 소외감, 수치스러움, 이런 감정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의 얼굴을 보러 본가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솔직히 엄마 입에서 나올 진실을 알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버림받게 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조차 두려웠거든요. 제가 집에도 가질 않고 엄마의 연락도 받질 않자 그 다음 주에 엄마는 직접 제가 사는 자취방까지 오셨습니다.
갑자기 일주일 새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수업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학교에 가질 않았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보니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딸 하며 평소처럼 저를 안아주려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밀며 뿌리쳤습니다. 그냥 저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득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하셨지만 결국에는 감정에 복받쳐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얘기는 이랬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20대 중반에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몇 년 동안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 미국 유학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기 키울 상황이 어차피 되질 않았고 아직은 젊은 나이라 그리 큰 고민은 아니었지.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임신을 계획하고 노력하는데도 아기는 안 생겼어. 여러 병원에 가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몸에는 아무 이상 없다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뿐이었지. 그러나 결혼한 지 13년이 지나 내 나이는 40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기는 여전히 생기질 않았고 그때는 요즘처럼 시험관 아기며 인공수정 시술이 흔하던 시절도 아니어서 마음고생이 너무도 깊어가던 때였지. 꽤 가깝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남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같은 날 운명을 해 고등학생이던 조카 딸을 데리고 같이 살게 됐어. 그러던 중에 자세한 연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고등학생이 언젠가부터 배가 불러오고 얼마 후에 아기를 낳았어. 아주머니와 조카는 먹고 사느라 바빴고 당시 집에 늘 있던 나는 필요할 때마다 아기를 봐주고는 했어. 아기가 생후 5개월 정도 되던 어느 날 아주머니와 조카가 아기를 데리고 내게 찾아왔어. 사정이 생겨 일거리를 찾아 각자 지방으로 가게 돼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서 잠시만 아기를 맡아달라고 했다. 그렇게 엄마랑 아빠는 처음에는 잠시 맡겨진 너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몇 개월 후에 학생이 다시 찾아와서 당장은 자신이 아기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부부가 본인의 아이를 딸처럼 예뻐하기도 하고 환경도 좋으니 키우는 동안 호적에 올려 키워주실 수 있겠냐고 했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너를 법적으로 입양해 키우는 동안에도 한동안 친엄마인 그 학생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아기에게 필요한 뭐라도 사가지고 와서 내 얼굴을 보고 가고는 했어. 그러다가 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라고 한마디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쯤에서 이사를 했어. 아기가 있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도 했거니와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너에게 친엄마와 우리 부부 사이에서 행여라도 내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스러움이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소리 소문 없이 이사했고 다시는 너의 친엄마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 나랑 아빠는 너를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어. 네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상처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거든. 영원히 비밀로 하려던 거는 아니다. 자경이 네가 지금 중대한 시험을 눈앞에 둔 만큼 변호사 시험이 끝나고 네 마음에 짐을 덜면 우리도 그때 가서 얘기하려 했어. 나는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 네가 어렸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알게 된 것보다 더 나았을지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하지 않는 이상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시간 문제지 그때이던지 지금이던지 어차피 한번 겪어야 할 일이었는지 말이다. 그동안 너는 그냥 항상 우리의 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단 한 번도 네가 맡겨진 딸이었는지 친딸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언제나 너는 그냥 우리에게 딸이었으니까. 엄마는 그날 한참을 우셨고 최근에 와서 어떻게 찾아 알게 되었는지 저희 친엄마가 저를 한 번만이라도 너무 만나보고 싶다며 엄마에게 연락해 왔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단번에 만날 생각 없다고 했고 우리는 얼마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엄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춘기 때에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던 반항기를 겪었습니다. 엄마 아빠와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세상사가 짜증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수치심이 늘 가득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를 입양하고 2년 후쯤 기대도 안 하고 있다 생겼다는 남동생은 누가 봐도 부모님의 생김새를 아주 많이 닮아 있었지만 저는 사실 엄마를 만난 친구들로부터 자경이 너는 아빠 많이 닮았나 보다. 엄마랑 별로 안 닮았네. 그래도 말투는 똑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봐도 부모님과 너무 다른 외모였지만 또 표정이랑 말투, 몸매 등은 많이 비슷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었죠. 저도 이 상황이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갈 것 없는 저를 거두어 친딸처럼 키워주신 분들인데요. 그러나 그냥 그 사실 자체가 저를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왠지 엉뚱하게도 빨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을 그만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으셨지만 그냥 그때는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연락해오는 엄마 아빠의 문자와 전화에는 답도 하지 않으면서 통장으로 매달 입금해 주시는 생활비는 어쩔 수 없이 꺼내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모든 복잡한 생각을 접으려 노력했고 억지로 공부에 매진해 결국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꺼내보는 사진을 보면 부모님께서는 로스쿨 졸업식에 절대 오지 말라는 저희 만류에도 오셨었는데 사진 속의 우리 세 사람은 어색한 차렷 자세로 매우 상기되어 있는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지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경제적 독립을 했고 국내의 대형 로펌 중에 하나에 취업해서 바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저의 모습은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입양 사실을 안 이후의 저의 내면은 한 번도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쁠 때면 아무 생각도 안 나다가 조용한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우울하고 슬펐죠. 가끔씩 나의 친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보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컸고 행여 만났을 때 겪을 수밖에 없을 감정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너무 가슴이 저려왔고 이미 숨조차 쉬기 어려웠죠. 한편 저는 이혼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가 커지면서 회사에서 야근하는 날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재판 날짜가 가까워 오는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 시간이 되니 여느 때처럼 청소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사무실로 올라왔고 저는 제 책상 아래에 휴지통만 옆으로 빼놓은 채 가볍게 목례만 하고 계속 할 일을 하고 있었죠. 두 분은 제가 일하는 사이 사무실 청소를 모두 마치고 나가셨다가 잠시 후에 두 분 중 젊은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와 저에게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이거 들고 하세요. 라며 마시는 요거트 2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의아해하며 앉은 자리에서 얼굴을 들어 아주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4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에 젊은 분이셨는데 제가 음료수를 받지 않고 그분을 쳐다보자 얼른 제 책상에 음료수를 내려놓고는 황급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참 친절한 분이네 생각하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일부러 저에게 주려고 그 음료수를 들고 일 끝난 후에 다시 사무실까지 올라온 아주머니 생각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음료수 감사했다는 말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난다면 감사했다는 말과 함께 드리려고 저도 홍삼 드링크 몇 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만 오실 뿐 그 젊은 아주머니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1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야근 중이었는데 평소 때처럼 아주머니 두 분이 나타나 청소를 끝내고 나가려 하실 때였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던 아주머니였죠. 아주머니는 다른 층에서 청소를 이미 끝내고 퇴근하려다 들른 차림으로
출퇴근 복장으로 갈아입고 두꺼운 파카에 가방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고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곧장 와서는 비닐봉지에서 음료수를 꺼내 책상에 내려놓더군요. 이거 하나 들고 하세요 하면서요. 그리고는 황급히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저도 드릴 거 있어요. 제가 책상 아래쪽에 미리 사서 놓아두었던 홍삼 드링크를 꺼내 아주머니께 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지난번에도 요거트 주셔서 잘 먹었는데 아주머니도 이거 드세요. 라며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손사래를 치는 듯 하더니 제가 드린 홍삼 드링크를 들고 간단하게 네 하더니 황급히 나갔죠. 저는 아주머니의 행동이 좀 예사롭지 않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 아주머니가 어쩐 일인지 제 책상에 내려놓았다 급히 나가느라 챙기지 못한 듯한 아주머니의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죠. 다시 찾으러 오겠지 생각해서 저는 제 사무실 한켠에 그 가방을 두었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주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아주머니가 가방을 여기 두고 간 걸 모르시나 싶어 연락처라도 있나 확인하려 가방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갑과 핸드폰은 외투 주머니에 가지고 가신 듯 가방 안에는 없었고요. 그래도 어떤 연락처라도 찾을까 싶어 뒤적이다 보니 가방 바닥면에 편지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편지 봉투 겉면에 자경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이상해서 저도 모르게 봉투를 열어 접힌 편지를 펴서 읽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경이 우리 딸.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를 딸이라고 부를 수 있겠니?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보니 저를 생각하며 친엄마가 쓴 편지였고 차마 저에게는 전하지 못한 편지가 가방 안에 날짜별로 수십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편지를 읽어보며 사무실 바닥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냥 모든 게 서럽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죠. 편지를 모두 읽어보니 친엄마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 저를 키워주신 엄마께 연락을 했지만 제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 얼굴만이라도 너무 보고 싶어 제가 일하는 빌딩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빌딩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 제가 일하는 사무실 층을 청소하도록 배치라도 되는 날에는 너무도 행복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밤늦게까지 애쓰는 저를 위해 음료수라도 쥐어줄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더 바랄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친엄마는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친엄마는 제가 가방 안에 편지를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저를 다시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슬픔 때문에 혼자 거친 파도가 가득한 바다에 던져진 느낌이었고 마음이 괴로운 날이 계속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친엄마의 얼굴과 표정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친엄마인 줄 모르고 있었을 때 왠지 모르게 친근함이 느껴지는 쑥스러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음료수를 건네주시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로 인해 마음속까지 따뜻해졌던 말로 표현조차 어려운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다시 한 번만이라도 친엄마를 보고 싶어하며 그리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렇게 몇 개월을 깊이 고심한 끝에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엄마를 마주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 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저의 입양 사실을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되었다 뿐이지 사실 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친부모님을 떠나 저를 키워준 부모님의 자녀로 성장하였고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었죠.
제가 친부모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또는 키워주신 부모님께 그 사실을 미리 말 안 해주었다며 서운해한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한 친엄마나 현재의 부모님 모두 그냥 불완전한 한 인간으로 그 당시 제 문제로 고심을 하셨을 거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들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을 친엄마 또는 부모님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1년 반 동안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엄마께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저예요. 자경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딸, 엄마도 미안해. 우리 딸이 마음 아파서 엄마도 미안하다. 몇 년이나 연락을 못 드리다 목소리를 들은 엄마는 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그날 한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더니 엄마는 친엄마의 연락처와 주소를 주셨고요. 저는 며칠 뒤 주말에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친엄마의 집이라고 찾아간 곳은 서울에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름하고 낡은 쪽방이 촘촘하게 모여앉은 동네였고요. 동네 중간쯤 들어가니 찾고 있던 주소가 나왔고 건물에 무겁고 녹이 잔뜩 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긴 복도 양편으로 문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친엄마의 방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질 않길래 다시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서성이며 조금 기다려볼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돌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골목길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는데 저는 그중 한 사람이 한눈에 저희 친엄마라는 것을 알아보았죠. 친엄마는 저를 못 알아본 듯 옆에 손을 붙잡고 오던 10살 남짓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더 가까이 왔을 때 저를 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한참을 바라보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냉랭한 표정이 되어 아무 말 없이 노려보듯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친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요. 저는 단전 저 아래서 또다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 말도 놓지 못하는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와 엄마 옆의 어린아이가 사는 쪽방으로 따라 들어갔죠. 저는 신발을 벗고 좁디 좁은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친엄마는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사각 교자상을 펴며 믹스커피를 타고 있을 때 아이는 상자 하나를 저에게 가져와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언니, 자경이 언니 맞죠? 아이는 제 친엄마에게 들어서 안다는 듯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내 보물 상자인데 내 언니니까 언니 특별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줄게요. 나 이래봬도 이거 아무에게나 여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상자 뚜껑을 여니 안에는 초코파이와 구운 감자, 껌, 초콜릿바와 사탕이 몇 개 보이더군요. 제가 냉랭한 얼굴 표정이 굳은 채로 가만히 대꾸 없이 있으려니 아이는 초코파이를 하나 집어 제 손에 쥐어주더니 말하더군요. 언니 이거 먹어요. 역시 정들려면 초코파이가 최고죠. 제가 어이가 없어 피식 웃으니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참 언니, 나는 언니 동생 가윤이라고 해요.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라 아이의 얼굴을 보니 아이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눈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가와 저를 안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내려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TV 옆에 있는 티슈를 뽑아와 제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아이답게 사정없이 세게 문지르더군요. 친엄마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흐느끼고 서서 울고 계셨고요. 저는 처음에 친엄마를 찾아갈 때 왜 키우지도 못할 아이를 낳았냐며 따질 생각이었지만 가서 만나보니 그건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저는 분노와 화로 가득 찬 원망은 그냥 모두 떠나보내고
그동안에 저의 인생에 비어있던 한 조각을 맞추어 저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서 의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이제 친엄마와 이부동생인 가윤이를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남동생과도 전 같은 관계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고 친엄마와 가윤이도 가끔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이지만 저희 친엄마는 저를 입양시킨 후에 결혼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집안 곳곳을 떠돌며 힘들게 혼자 살다가 30대 중반이 돼서야 결혼하여 가윤이가 태어났는데 몇 년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친엄마의 인생도 참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고 모두 각자 자기만의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의 사연처럼 굳이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을 거고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시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새로운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잔잔한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당신의 하루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사연시네